사실 물가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경기가 안 좋을 때잖아요. 근데 왜 주가가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가는 속성이 강했다라는 거죠. 집값은 물가가 올라가면 주택 가격도 올라가는. 일반적으로는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택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집값은 경기에 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면 사람들이 조금 집의 평수 늘리고 또 보다 좋은 주거 환경을 찾아서 나가고 지금 선행 지표가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물가가 이제 정상적으로 되돌아가는 안정되는 시기에 계속 집값은 물가 하락에 탄력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주식 사라는 얘기죠. 물가 떨어지면 저는 주식 시장이 가장 유리한 선택지다. 그러면 오늘도 화요일 큰 선배님 또 모시고 의지해봐야지. 네, 우리 김한진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3프로TV 수석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 네, 수석 이코노미스트라고 그냥 이코노미스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수석 이코노미스트일 뿐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오늘은 어떤 얘기로 또 저희 가르침을 좀 주실까요? 예, 요즘에 그 연준 인사들이 부쩍 발언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 블랙아웃 기간 끝나자마자 뭐 메리 데일리 같은 분들은 뭐 거의 매일 출연하시는 것 같아요. 왜 뜻있게 말들을 많이 해요 요즘에? 네, 그래서 이제 연말 세일인가? 원래 이제 좀 말씀들을 많이 했지만 지금 이렇게 전 뭐 버냉키라든지 그 전에 그린스펀이라든지 이런 분이 의장할 때보다 말이 많은 거는 조금 연준 의장의 좀 리더십이라고 그럴까요? 좀 그린스펀 같은 경우는 2006년까지 97년부터 20년 그러니까 4연임을 했습니다. 연준 의장을. 그때는 그린스펀 의장이 그 FOMC 회의장에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 서류 가방의 두께가 어떤지, 넥타이를 어떤 걸 맸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오늘 금리를 올릴 거다, 말 거다 이렇게 좀 추측할 정도로 연준 의장에 조금 집중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최근에 인플레이션율도 좀 이례적으로 굉장히 높고 그리고 최근 1년간 연준이 좀 신뢰도 약해졌고 특히 파월 의장에 대한 조금 신뢰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연준 위원들이 좀 여러 의견들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런 연준 위원들이 굉장히 뭐 많은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종합해 봤을 때 결국 연준의 이제 컨센서스는 어떤 쪽으로 흘러가고 있나. 당장 이번 주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날 이제 지난 11월 2일 날 있었던 FOMC 의사록이 발표되고 또 12월 14일 날 이제 다음 달 올해 마지막 FOMC가 있는데 사실 14일 날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산타랠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분기점이 될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뭐 계속 12월 중순까지는 연준 위원들이 뭐 말이 많을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해석도 분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연준의 의중이 뭘까, 특히 이제 컨센서스가 어디로 가고 있나 이런 부분하고 결국 연준이 이제 뭐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추고 이제 동결 모드로 들어간다면 내년 초에 동결 모드로 들어간다면 이제 물가가 잡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산 시장은 물가에 어떻게 반응할까?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환율은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결국 이런 물가 안정 그리고 연준의 통화 긴축의 기조 변화와 더불어서 어떤 흐름을 보일까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네, 연준의 생각을 꿰뚫어 보는 시간이군요. 뭐 꿰뚫어 보려고 노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준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네 가지로 이제 한번 정리해봤고요.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이제 지난
11월 10일 날 클리브랜드 연준이 발표한 이제 소비자 물가 나온 다음에 이게 중간값 CPI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디안 값입니다. 중간값. 네. 쭉 나열했을 때 그 가운데 있는 그러한 중간값 CPI가 안 떨어졌다. 그리고 뭐 물가 구성 항목이 거의 50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우리나라도 한 400 몇십 개 되는데 좀 많이 오른 것 16%, 또 적게 오른 것 16%를 빼고 그 중간에 있는 물가 항목을 이제 또 미디안 값으로 중간 값으로 했더니 지금 헤드라인 CPI는 7.7%까지 떨어졌는데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항목들이 아직은 뭐 의미 있게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얼만큼 지금 좀 녹록치 않은 상태냐.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보는 것은 아마 이 차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의 어쨌든 중심선이 의미 있게 아직은 떨어지지 않았다. 근데 시장은 헤드라인 물가에 이제 어쨌든 이제 좀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뭐 중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인플레 위험이 잠복돼 있고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하락 속도가 좀 완만할 거다. 네. 근데 완만한데 헤드라인 물가를 보고 주식시장이 뭐 폭등을 하거나 이러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우리 갈 길 멀어. 그리고 피벗까지 기대하는데 그거는 무리야. 왜냐하면 혹시라도 기대 인플레가 올라갈까 봐. 금융 컨디션이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더 이렇게 그 부양되면서 좀 아직 전체적인 물가의 중심선이 의미 있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갈 길 멀다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팩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많이 하고 있는 거는 뭐 부쩍 긴축 조정 속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어제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지금 지난 11월 통화정책회의의 성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긴축의 물가와 경기에 대한 누적적 영향과 시차. 이거는 이제 전체 연준 위원들이 한 의사결정자가 12명이지 않습니까? 한 30-40%는 이렇게 보고는 것 같아요. 한 절반 정도는. 절반 가까이. 이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축 속도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조금 늦게 나오니까 효과가. 세 번째는 그 최종 기준금리에 대한 의견이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5% 플러스 마이너스 25bp로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게 보는 4.75 상단을 높게 보는 사람은 5.25. 그러니까 5%에 근접한 거죠. 5%라는 것을 이제 수렴하고 있는데 왜 5%일까? 중립금리가 2.5 정도로 지금 연준이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기에 2.5% 위로 기준금리가 형성돼 있으면 경기를 이제 꺾어 내릴 수 있는 긴축적 스탠스라는 거죠. 그래서 5%라는 것은 중립금리의 2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차가 있고 누적적이고 그리고 많은 연준 인사들이 살짝 그런 얘기를 합니다. CPI와 매칭되는 기준금리. 그러니까 내년 3월에 만약에 5%의 기준금리가 도달하면 내년 3월에 CPI가 몇 %일까? 그러니까 결국엔 기준금리가 CPI보다 높아야 물가가 잡힌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쪽의 뉘앙스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내년 3월 달에 딱 뭐 CPI가 5%를 찍는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네. 대략 제가 추정하기에는 늦어도 내년 한 6월은 5%에 근접할 것 같아요. 미국 소비자 물가가. 그러면 5% 정도에서는 일단 멈추고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준 인사들이 계속 4.75에서 5.25 정도의 최종 기준금리와 그리고 내년 2월이나 3월 달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결정인데요. 갈 길이 멀다라는 표현은 결국 금리 동결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물가와 고용 지표를 확인하면
자기네들이 좀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기에 충분한 기간일까라는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6개월인 것 같습니다. 6개월이요? 네. 한 6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파월 의장도 뭐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아더번스 얘기도 하고 폴 볼커 얘기도 했는데 이게 물가가 조금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네. 그러니까 한 적어도 2분기 정도는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고 싶다. 확실한 증거를 얻고 싶다.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이제 그러면 9월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하는 피벗이 언급되기 시작하는 시기는 내년 9월 정도. 3분기. 네, 3분기 정도가 될 거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에드벌룬은 많이 띄울 거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발언도 많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뭐 성명서라든지 기자회견을 통해서 조금 의미 있는 피벗에 대한 언급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아마 한 9월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9월 정도. 근 1년 남았네요. 물론 이제 주가는 그 전에 네네. 반등을 하겠죠. 네, 반등하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네. 저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라. 네, 그래서 내년 전체적인 뭐 사실 뭐 연준의 통화 정책 흐름만 갖고 주가가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네. 이 부분을 중심으로 뭐 예측해 본다면 내년도 주가는 상단이 제한돼 있는. 그러니까 조금 계속 잡힐 듯 하지만 물가는 뭐 떨어지긴 해도 네. 좀 가파르게 떨어지진 않고 기대했던 피벗은 조금 뭐 질질 끄는 조금 지연되는 이제 그런 양상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매번 뭐 혹시나 하면서 우리 박사님 말씀을 듣지만 역시 기대할 건 아닌 것 같다. 저는 되게 긍정적인 그래요? 얘기. 긍정적으로 한 2달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거 정도는 저한테는 뭐 매우 또 부족한. 도발의 시간이 왔네. 귀여운 정부로. 네. 자, 그러면 이제 연준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이런저런 특히 이제 물가 중심으로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근데 물가가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안정이 되면 우리의 자산 가격은 뭐 대략 어떻게 갈 걸로 혹시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주식시장이. 그냥 방향성이 긍정적이다. 그래요? 뭐 상단이 제한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방향성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게 결국 연준이 긴축의 속도를 조절하고 결국 내년 2월 내지 3월에 금리 인상을 멈추면 그 얘기는 결국 물가가 잡힌다는 얘기잖아요. 물가 지표가 계속 뚝뚝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내년 거의 한 5, 6월에 5% 물가, 지금 7.7%에서 거의 4자를 바라보는 CPI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그렇죠. 네, 사실 긍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랑 집값을 한번 나눠봤어요. 물가에 어떻게 반응할까? 네. 실제로 반응해 왔을까? 근데 정반대로 반응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90년부터 좀 짧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90년부터입니까? 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랬기 때문에 이렇다 이러면 이제 조금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했나 보면 S&P 500 주가 등락률과 CPI는 거의 역방향으로 같이 갔습니다. 오른쪽이 CPI인데 역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물가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물가가 떨어진다고 하면 주가 방향성은 주가의 등락률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제까지의 어떤 주가의 흐름으로 보면 물가가. 그러니까 앞으로 인플레의 안정을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모두가 믿잖아요. 상정하잖아요. 그러면 주식은 다른 자산군보다는 훨씬 양호한 상승 탄력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원래 물가랑 주가는 거꾸로 갔었어요? 예전부터? 저런 걸 많이 또 통계도 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주가가 경기 선행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물가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경기가 안 좋을 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주가가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이례적인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금융시장에 어쨌든
불안감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주가의 위험 자산이라는 주가의 상승과 연관이 돼 있는 것 하나. 또 한 가지는 장기적으로 주가는 경기에 선행적이기 때문에 매우 선행적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을 때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속성.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네. 물가가 떨어져도 네네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가는 속성이 강했다라는 거죠. 네. 그동안. 예를 들면 물가랑 주가가 거꾸로 가는 거는 미국만 얘기겠군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 질문은 끊임없이 어쨌든 이 나라는 발전할 거라는 굳건한 믿음이 없으면 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야 이러다가 한 10년 20년 장기 불황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이 있는 나라 같으면 물가가 떨어질 때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조금 네. 뭐 문제는 있는 게 네. 그 주가 자체랑 그리면 꼭 이렇게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이거 주가의 등락률이잖아요. 등락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네네네네. 전체적으로 주가의 상승 탄력, 강세장으로 가는 어떤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가는 어떤 모멘텀, 네네. 모멘텀이 어땠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전년 동월 대비 주가의 등락률과 물가 상승률도 이제 전년 동월비니까 이제 같이 비교를 한 거죠. 이제 실토를 하시는군요. 아니 근데 네네. 물론 이제 그 주가와 네네. 주가 자체, 주가 지수 자체와 물가는 여러 국면에서 다양한 흐름을 보여왔어요. 네. 왜냐하면은 물가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이 경기가 더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정도도 있고 만약에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높을 때는 물가가 더 올라가서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가 빠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역금융 장세와 역실적 장세 이런 것들이 거의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네. 일관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데 네. 다만 이 차트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은 물가가 너무 높잖아요. 그런 가운데 물가가 안정되면 사람들은 이제 불안감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또 금리가 낮아지잖아요. 네네네. 금리가 낮아지니까 지금 금리가 높은데 2년물이 4%가 넘는데 주식 기대 수익률이 4% 잘 모르겠는데 채권적으로 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물가가 떨어지면 금리가 낮아질 거 아닙니까? 네네. 이런 부분 특히나 지금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에서는 이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금 오른쪽에 집값을 보실까요? 집값은 이게 CPI를 물가와는 달리 오른쪽 그림과는 달리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네요. 같은 축으로 그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축이 아니라 물가가 올라가면 주택 가격도 올라가는. 일반적으로는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택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역시 주택 가격도 이제 어쨌든 방향성, 전년 동월 대비 탄력성 이제 이걸 기준으로 보면 왜 그러냐? 집값은 경기에 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는 동행 지표인 소비라든지 뭐 산업 생산이라든지 이런 지표뿐만 아니라 경기 후행 지표인 고용에도 후행하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면 사람들이 조금 집의 평수도 늘리고 또 보다 좋은 주거 환경을 찾아서 나서고 이제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물가와 조금 같은 순방향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리고 지금 선행 지표가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8개월째 하강하고 있고 어쨌든 고용은 아직까지도 지금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주택 시장은 이 물가 안정 기간 지금부터 내년까지 일어나는 물가가 이제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안정되는 시기에 계속 집값은 어쨌든 뭐 하락할지 뭐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주가처럼 물가 하락에 플러스 탄력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주식 사라는 얘기죠. 물가 떨어지면 저는 주식 시장이 가장 유리한 선택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물가가 7.7 나왔을 때
나스닥이 7% 이상 네. 오르는 게 그렇게 나오는 거죠. 네, 네. 지금 시장이 그렇게 반응하는 어떻게 거죠. 정프로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뭐 아니 물어보시기 전에 이미 다 저는 이해했거든요. 두 분의 관계 심히 걱정이 돼서 아니, 불편합니다, 저. 네. 아니 근데 저 아침에 잠깐 뉴스 시간에 나왔던 얘긴데요. 네. 예를 들어 중국이 지금 뭐 코로나 어쩌고 하면서 이제 난리가 혹시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급망이 다시 막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전체 물가가 다시 이제 또 상승 압력을 받게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나요? 아니면 그 이슈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중국이 뭐 어떻게 방역 정책을 할지가 궁금한데요. 네. 지금 큰 기조는 핀셋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만 그 딱 찍어서 도시도 구역을 찍어서 네. 도시가 워낙 크니까. 그래도 지난번에도 베이징인가 거기도 구역을 찍었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어쨌든 뭐 통봉쇄 이게 네. 지금 경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핀셋 규제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한쪽은 또 풀고 또 한쪽은 또 봉쇄하고 네네네.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갈 가능성. 그러면 장기전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 백신이 보급돼야 돼요. 백신이. 네. mRNA. 네. 그러니까 중국 자체에 지금 백신이 개발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모더나나 파이자 거를 수입해서 공급해야 되는 어쨌든 명분을 지금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겨울이 지나면서 어쨌든 빠르면 저는 2월, 조금 늦어도 한 3, 4월에는 푼다. 네, 풀 가능성이 있다. 풀면 엄청 많은 확진자가 나올 것 같은데 mRNA를 맞아도 물론 이제 단계적으로 풀겠죠. 그러나 풀기는 풀 수밖에 없을 거다. 네. 중국도. 그럼 이제 이 경기 침체가 뭐 거의 이제 예정된 수순으로 가는 거면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또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네. 환율 관련인 달러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움직일 거로 혹시 보고 어제는 달러가 좀 강해졌어요. 예, 다시 인덱스가. 강해졌고, 네. 네, 원달러도 뭐 살짝 지금 네. 고개를 또 들었죠. 네. 지금 뭐 달러가 생각보다 쉽게 약세로 가지 않는 이유는 경기 침체라는 어두운 먹구름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히 달러를 팔 수가 없어요. 안전자산. 네, 팔 수가 없고 또 달러를 그냥 달러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중앙은행도 달러를 가지고 국채를 사잖아요. 네. 미국 국채를 사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 쪽으로 자본이 유입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경기 침체기에 달러가 강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짝 이제 좀 잘 안 떨어지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같은 기조에서 지금 앞으로 미국 물가가 안정이 된다.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이 조금 속도가 조절되고 결국 몇 달 안에 동결된다. 이럴 때 달러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걸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에도 뭐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이 그림을 보시면 경기 침체기와 달러는 거의 연관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위에 빨간색 선이 달러 인덱스고요. 위로 갈수록 강세입니다. 최근에 조금 약세를 보이다가 이제 이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아래쪽에 그 검은 선은 미국 ISM 제조업 지수거든요. 50이 기준선이지 않습니까? 이 기준선에 점선을 표시해 놨는데 닷컴 버블 이후에 ISM 제조업 지수가 40까지 떨어졌죠.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 거의 뭐 30 근처까지 떨어졌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는 어쨌든 굉장히 전 신뢰성이 높은 지표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설문조사인데 저렇게 네, 신기해요. 신기할 정도. 네.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지수랑 거의 일치합니다. 특히 ISM 제조업 주문 지수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우리나라 주가를 보는데도 유용한데요. 제 생각에는 내년 한 빠르면 5, 6월, 조금 늦다면 뭐 7, 8월이 되겠죠. 아마 한 45 정도 내지는 뭐 40 쪽에 가까운 40대 초반 쪽이 나올 것 같아요. 네. ISM 제조업 지수가. 이때가 달러 변곡점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방향성이 그렇게 확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경기 침체 때문에.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앞서 나눈 그 연준의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환율이 글로벌 달러가 금리 동결에 따른 달러 약세 쪽으로 기울 거냐. 금리 동결은 달러 약세의 요인이잖아요. 연준이 금리 동결을 한다는 네. 얘기는 속도 조절이나. 하지만 그 금리를 동결하는 근본 원인이 경기 침체잖아요. 물가 안정이잖아요. 여기에 반응할 거냐.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다는 거죠. 환율 시장이. 그러니까 환율 시장이 하루는 금리 동결에 따라서 약세로 갔다가 그 다음 날은 그 원인인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물가 안정을 반영해서 강세로 갔다가 네. 지금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지금 둘 다 맞는 얘기잖아요. 네. 그 환율,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국의 그 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게 미국 내에서 뭘 할 때가 영향이 커요?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뭔가 불안하다 이런 걸 느껴갖고 미국 뭐 국채 사고 뭐 달러 받고 뭐 이게 영향이 더 큽니까? 경우마다 다른데 지금은 뭐 둘 다죠. 둘 다예요? 예. 왜냐하면 잘 피해가셨어요. 유로화나 엔화도 만만치 네. 않은 지금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네. 내년도에 뭐 일본 경제나 유럽 경제가 미국 경제보다 네. 네. 좀 훨씬 더 양호할 거다. 뭐 그렇게 예측은 안 하잖아요. 나쁘면 같이 둘 다 나쁜데 네. 그래도 미국은 좀 덜 나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환율 시장에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좀 둘 다죠. 그 상대방국의 달러에 어쨌든 강세 압력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자체도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화 정책도 있고. 그렇죠. 금리를 세게 올리니까. 그리고 지금 보시는 ISM 제조업 지수도 결국 임계 수준을 넘는 경기 둔화가 있냐. 임계 수준이라는 것은 결국 조금 못 버티고 네. 경기가 좀 무너지는 그러니까 지금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나빠지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제 생각에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미국 자체 달러 강세 요인이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경기가 불안하고 안전 통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니까. 복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입체적인 사고 방식을 좀 가지세요. 아유, 어려워.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환율 시장은 경기에 달려 있다. 경기 침체가 큰 폭으로 오면 달러 강세폭도 클 것이고 네. 경기 침체가 굉장히 부드럽게 오면 달러 강세가 와도 이게 달러 강세야? 아니야? 뭐 잘 모르는 뭐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그냥 뭐 한 105, 뭐 103, 뭐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깐 뭐 한 106 찍고 다시 또 내려오고 이런 100대 초반의 달러 인덱스가 형성될 거고요. 네. 근데 지금은 뭐 경기가 조금 약간 불안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도 한 110 정도를 다시 터치할 거다. 112로 다시 지난번 114였죠. 네. 올라갈 거다. 원 달러도 1,400원 정도 좀 위로 살짝 올라갈 수 있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가능성을 열어두자. 전고점을 뚫거나 그러지는 않겠군요. 뭐 경기가 더 침체로 가면 뚫죠. 도대체 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김한진 박사님 다 되면 그거는- 어떡해. 네. 네, 그거는 파월 정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경기 잘 모르죠. 알겠습니다. 아, 1,400원? 계속 간헐적으로 도발하네. 아, 제가요? 귀엽잖아요. 내가 경고를 했잖아. 네. 1,400원 약간 위로 한번 갈 수도 있는 그런 정도 환율로 저희는 네, 네. 생각하고 좀 네. 대응을 좀 일단 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 사이에 어떤 변고가 생기거나 뷰가 바뀌시면 항상 저희 어제 제가 다른 방송에서 봐봐 네. 강영현 이사, 음. 이경민 팀장 한 편 먹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윤지호 센터장. 이경민 팀장하고 강영윤 이사가 한 편을 먹었다고요? 그 약세야 둘 다. 아, 그래요? 응. 그리고 윤지호 전무, 윤지호 네. 센터장, 박세익 전무 네. 이렇게 한 편 먹었어. 강세팀. 내가 이렇게 사회봤거든. 네. 그래서 내가 막 하다가 자 환율 얘기했어. 환율 각자 얼마? 밴드 딱 그러니까 야 그거 많이 벌어지더만. 얼마부터 얼마까지예요? 1,200원부터 1,400 몇십 원까지 벌었는데 1,400 몇십 원 누군지 이해가 되시죠? 1,400 몇십 원? 강영현? 당연하죠. 네. 1,200원? 1,200원
박세익. 박세익 1230원인가 뭐 1200.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항상 하여튼 저희에게 풍부한 경험으로 늘 좋은 지혜 전해주시려고 노력하는 우리 김한진 박사님이었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